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 TV 작가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요일에 올렸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목이 여전히 어렵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쇼온 캐럴의 아주 유명한 현대 물리학자입니다. 이름이 있는 이번에 다세계 책, 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읽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된다. 어렵습니다. 물리학적인 기본 개념들 그리고 식들 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못 봅니다.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쉬운 물리학 책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만 소개하고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에서 나타나는 다세계, 요즘 너무 유행하고 있죠. 마블 영화에서 멀티버스라는 개념. 그래서 너무 많이 써서 사실 좀 식상한 주제로 느껴질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물리학적으로 이 다세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 인간의 사고의 방식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나?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은 1957년 휴 에버렛이라는 물리학자가 이 양자 역학을 가지고 해석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려운 내용인데 파동함수 붕괴를 부정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관측을 할 때 이 파동함수가 무너진다, 붕괴한다, 이런 이야기를 코펜하겐 해석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하고 측정할 때, 관측할 때 우주는 한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각각의 세계에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화에서 보면 에블린이라는 양자경이 분했죠. 이 양자경이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세계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이 남자와 에드윈과 하겠다. 그때는 에드윈과 결혼한 한 우주가 있고 에드윈과 결혼하지 않은 한 우주가 분기된다. 갈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즉 관측 때마다 우주는 계속 갈라져서 분기하는 다중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 이게 다세계입니다. 멀티버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우주가 분기한다고? 이게 우주가 나눠진다고? 그럼 정말 무한대 아니야? 그런 거죠. 근데 양자적으로 한 양자가 분기하는 것이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어, 이렇게 무한대는 아니지만 에블린이 자신이 선택할 때마다 달라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요리사인 사람도 있고 에블린도 있고 또 경극을 하는 에블린도 있고 세탁소 에블린 당연히 있고 이렇습니다. 요런 게 이제 다세계 해석이다. 여기에 이 철학적, 인간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다세계 해석에서 모든 선택이 실제 다른 우주에서 실현된다면 내가 하지 않은 선택도 다른 내가 하고 있을 수 있다. 영화는 이런 사고를 빌려서 무수한 가능성 가운데 현재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을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초월할지를 이야기한다. 조이
딸이죠. 조이는 모든 세계를 동시에 인식해 무의미를 느끼지만 에블린은 이 세계에서의 관계에 집중하며 의미를 되찾는다. 이게 지금 제가 일부에서 이 영화 일부에서 챗GPT의 힘을 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챗GPT가 지금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의 과정에서 우주는 계속 분기해 나가는데 서로 다른 우주가 생기는데 이렇게 무수하게 생기고 또한 이러한 무수한 우주가 어 everything 베이글 모든 것을 담은 베이글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언젠가는 이 그 무수한 우주가 사라질 텐데 그래서 여기서 무의미라는 게 나온 겁니다. 니힐 제로가 되는 거죠. 뭐 의미가 있어? 삶에? 그래서 이 무의미를 의미하는 게 조이고 반면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히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족들 간의 사랑이죠. 에블린이 가지고 있는 남편, 딸, 아버지 이런 관계 속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인간적인 우리가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느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자. 뭐 이런 주장이다. 대충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영화는 역시 해피엔딩입니다. 가족 영화이고 무의미를 느끼는 이 딸과 에블린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세계라는 책이 너무 어려워서 비교적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교양 수준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좋습니다. 굉장히 짧고 내용도 두껍지도 않고 페이지도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물리학적 논쟁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현대 물리학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목은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가 탐험한 이 화려하고 놀라운 세상, 공간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물이 어떤 공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세상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유를 벗어나는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 그 너머의 어떤 미스터리한 그 세계도 사실은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느낍니다. 인간과 물질은 서로 다른 것인가? 어, 양자가 움직이는 것, 이걸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죠. 양자가 움직이는 것과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격돌했다. 그래서 지금 그림 속에 나타난 분 송시열, 권상아, 환원진, 이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편이 송시열과 권상아가 짝이고 환원진과 이재가 짝인 거죠. 이렇게 나눠져서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을 호락 논쟁이라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까지 이어진 굉장히 중요한 조선 성리학사의 3대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호락 논쟁은 예속 논쟁이나 앞에 있었던 사단 칠정 논쟁에 비해서 좀 더 과학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이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일단 호락 논쟁이라는 거 제목부터 한번 의미부터 따져보죠. 호자가 어, 호수 호자입니다. 호수. 그래서 요 호가 지칭하는 게 충청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호서지방. 그래서 호수의 서쪽. 이 호수는 제천의 어림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천의 어림지. 제천에 가시면 어림지라는 그 호수가 있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다. 여기가 충청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호서 이러면 충청도. 그래서 송시열과 건상어가 충청도에 있는 이 성리학자들 노론들이죠. 둘 다. 그리고 한원진과 이재가 락입니다. 락은 낙자 그 서울을 의미하는 낙양. 보통 낙양하면 이제 중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낙을 수도.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정확하게는 뭐 경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와 서울 경기 지역에 이 성리학자들이 논쟁을 했다. 충돌했다. 이야기죠. 그래서 호락 논쟁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싸웠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인물성 동이론. 자, 재밌습니다. 사람과 물건이죠. 사람과 물건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를 놓고 논쟁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양자역학 이야기하면서 양자와 인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같은 거죠. 그래서 호서 지역, 이 충청도 쪽에 송시열과 권상어는 어떤 주장을 펼쳤다? 충청도가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인간과 물건은 다르다. 본성이. 이쪽 주장이고 한원진과 이쪽 경기도 서울 지역은 좀 더 진보적입니다. 노론 중에서도. 그래서 인간과 물건의 본성이 같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싸웠다. 논쟁했다. 이걸 호락 논쟁이라고 합니다. 인물성 동의론 뿐만 아니고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요것만. 그래서 우리의 조선의 이 성리학자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고민했다. 사유했다. 안타까운 건 이 논쟁의 핵심에서 물질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과학적 추론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과학적 접근을 못했다라는 거. 철저하게 이분들은 형이상학자들이어서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약간 한계가 느껴질 뿐 사실은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조금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재적인 발상 한번 보시죠.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사과가 떨어지죠. 사과는 왜 공중에서 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네, 뉴턴입니다. 뉴턴이 물건, 질량을 가진 물체는 낙하한다. 떨어진다. 이걸 만류인력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만류인력. 근데 만류인력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했죠. 왜 떨어지는지. 왜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기는지. 이걸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 근데 이제 한 천재가 등장해서 이걸 설명하죠.
자, 중력장이 공간 속에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중력장 자체가 공간이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개념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일반 상대성 이론. 누가 떠오르세요?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다. 이제 중력장 자체가 공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질량을 가진 물체가 공간을 시공간이라고 불러야 되죠. 정확히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보자기에 물건을 올리면 무거운 물건 공을 하나 올리면 야구공 휘어지잖아요. 그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라는 그 무거운 물체가 시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달은 이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수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용돌이 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제 도는 거잖아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으로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공간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왔다. 공간은 파도처럼 물결을 이루기도 하고 굴절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선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컹하고 유연한 거대한 조개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주라는 공간 속에는 큰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수없이 많죠. 지구도 그렇고 우리 수금지와 목성, 토성, 별, 태양 다 질량을 가지고 있죠. 무거운 질량들을. 이 무거운 질량들이 공간을 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물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점점 더 과학을 끌어올리면서 블랙홀 이론 그리고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먼저죠. 그리고 이제 블랙홀도 발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 시각이 점점 넓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제 상식이 되어 있고 언젠가는 이 우주가 끝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다세계 이론, 멀티버스도 등장했다. 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한번 보시죠. 프리드리 셀링, 독일의 철학자죠. 자, 프리드리 셀링은 독일의 관념론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최고봉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형이상학자들, 아까 제가 조선의 성리학자들 이야기한 게 이런 겁니다. 그들도 특히 호락 논쟁에서 호서지방, 충청도 이 양반들, 권상아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다른 물질들보다 우월하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자, 세상에 대한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의 몸이 조차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장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의 물질들이 모여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주의 모든 것이. 이걸 이제 현대 물리학이 밝혀냈다.
자, 거대한 은하와 별들의 바다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무수한 형태의 벽화들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물결 무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우주에 우리는 아주 작은 미세한 하나의 모래알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과거에는 이런 독일 관념론 같은 것에서 제시했다면 이제 현대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자, 유명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앞에 중앙에 누가 보이시나요? 수염을 기른 아인슈타인이 보이시죠? 여기에 너무너무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코펜하겐이고 장소는 이거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데 여기에 양자역학자들 닐스 보나 하이젠베르크 드보르 이런 사람들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이런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세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현대 물리학이 하고 있다. 조심하실 것은 여전히 현대 철학에서도 이 질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따져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 답을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죠. 기독교만 해도 우리는 천지창조, 하느님의 천지창조로 빚어진 한 형태이죠. 그리고 죽으면 천국을 가든 저승을 가든 그런 존재입니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답을 구하는 데는 과학이 훨씬 더 진보된 정확한 답을 전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펜하겐 해석이고요. 41년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논리를 만든 그 물리학자죠. 하이젠베르크가 물리학자 닐스 보어 스승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영화로도 BBC에서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스트림이 잘 안 됩니다. 외국 사이트에 막 가입하고 복잡해서 안 봤는데 아무튼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 그래서 현대 양자 이론은 이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의 수도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했다.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의 상징성 이런 것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을 여행하실 때 덴마크를 가시면 코펜하겐에 가게 되시면 꼭 이렇게 물리학에 대한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입자의 속성과 파도의 속성,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채널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를 또 흥미롭게 본 지점은 이 영화가 팝아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현대 미술을 차용한 그렇기 때문에 시각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유심히 또 한번 볼 부분이고, 어,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주, 이 세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 과거에는 천동설이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이 은하계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시간이 오랜 뒤에야 바뀌게 됩니다.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태양을 따라서 태양이 질량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휘어졌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지구가 태양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주의 신비에 점점 다가가는데 허블 망원경이 또 많은 것들을 알려준 반면에 이제는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주의 그림들, 우주의 원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신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뒤집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제임스 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추적해 가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소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 영국 소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대화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참 매정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야지. 조용하게 사는 게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해. 자, 중간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우리 어디서 왔지? 그냥 태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지? 그것도 모르겠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종교는 이야기에 대한 답이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해답만으로 인간들은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질문들을 갖고 있다. 자, 이 소설은 힌트, 이 그림, 누구의 그림?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이 말년에 어디에 갔다? 타히티라는 섬. 거기 가서 원주민들을 보고 그린 큰 대작입니다. 그림 자체가 크고 여기에 이 그림의 제목 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갱을 모델로 한 소설 달과 6펜스입니다. 달과 6펜스, 그죠? 5펜스가 아니고 6펜스로 옛날에 12로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이 반으로 달과 6펜스.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미술 그림을 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쫓고 쫓으면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흥미로운 건 역시 과학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과학이 답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죠. 흥미를 가지면서 과학이 내놓는 답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티버스라는 다세계라는 이런 이론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화도 이렇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화의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물리학 좀 많이 알고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이 있다 하면 쇼 캐럴 이분의 다세계
이 책에 도전하셔도 된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안 보시는 게 낫다. 제가 아직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토끼TV 영화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